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탈 벤 사하르, 출판사는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하르 교수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행복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재산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미국의 국민 생산 총액은 2배로 증가했지만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인구는 5% 감소했으며 우울증 환자의 수는 대폭 상승했다. 사하르 교수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보다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 강의에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보단 저를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강조한다. 단지 바쁜 업무에 시달리며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가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각성될 필요가 있다. 사하르 교수는 긍정심리학이 학술적인 친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개발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자기개발학 대가들의 방법과 유사해 보이며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느낀다. 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사하르 교수는 말했다. 긍정심리학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실현 가능하며 이미 제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문에 실린 긍정심리학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변화에 관한 5가지 주의사항. 1.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변화는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예술에 비유할 수 있다. 한 예술가는 말했다. 인간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다.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조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세상에는 변할 필요가 없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본능에 가깝다. 완벽주의자든 불안증 환자든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2.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난 못해. 난 안 할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아루 교수는 말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일을 하기도 전에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못해, 난 안 할래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과 같다. 무의식은 자신이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명령을 받은 무의식은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한 상태로 변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숨기 바쁘다. 그들은 친구가 거의 없고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며 자책감과 자기 비하가 심해 삶이 즐겁지가 않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라는 생각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씌우는 것과 같다. 자기 비하는 가슴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외부와의 연결을 가로막는다. 자신을 믿는다면 깊이 박힌 말뚝을 뽑아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외부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의 장점을 10가지씩 쓰고 큰 소리로 읽어보자. 꾸준히 하면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인생 전반기에 열심히 달려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후반기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에 불과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형은 매 순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행복을 파괴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말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양의 스트레스를 모두 받았다고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4. 편안해지려면 우선 불편해져라. 심리학에는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집이나 익숙한 친구와의 만남 등이 그렇다. 반대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도 있다. 큰 무대에서의 연설이나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대화가 그렇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해지길 원하며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한다. 언제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행복 기준선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것이다. 행복 기준선을 올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낯선 이성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안전지대를 확장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은 안전지대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편안함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불편하고 긴장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항상 원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면으로 돌파한다면 행복 기준선이 올라갈 것이고 도망친다면 영원히 정해진 테두리 안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 것이다. 사하루 교수는 말했다. 하루에 하나씩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보세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5. 지나친 변화를 피해라. 안전지대가 확장되면 연장지대와 공황지대로 진입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안전지대, 연장지대, 공황지대를 외부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3단계로 본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연장지대와 공황지대로 진입하여 새로운 습관을 키운 뒤 새로운 안전지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순환관계가 형성되면 행복감도 나날이 증가한다. 연장지대가 확대되면 변화에 유리해진다. 안전지대가 꽁꽁한 얼음이라면 연장지대는 흐르는 물과 같고 공황지대는 끓는 물과 같아서 쉽게 솟아오르며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연장지대를 서서히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지나친 변화는 좋지 않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면 아주 긴장될 것이다. 이럴 때는 바로 대중 앞에 서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며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낙관주의가 되기 위한 3가지 방법. 사하루 교수는 우리의 신념과 결심이 확고할수록 행복을 얻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자신감을 키우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행동하라. 알베르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내가 최고야, 넌 정말 훌륭해 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근거 없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암시의 말이든 타인이 해주는 격려의 말이든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크게 버려놓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지 빈말이 아니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줄 알아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신념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사로 교수는 끊임없이 행동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사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최선을 다할 때 신념과 자신감, 동기가 크게 증가한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도망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성공을 상상하라. 사하르는 막 교수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일에 대한 열정은 충분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고 부정적인 생각도 떨쳐내기 힘들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긍정심리학에서 해답을 찾았다. 바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말이다. 이 방법은 동유럽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했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육상선수는 트랙을 달릴 때 수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을 상상했다. 우승한 모습을 상상한 선수들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훨씬 좋았다. 사하르 교수는 먼저 강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한 뒤 머릿속으로 학생들 앞에서 유창한 말솜씨로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서면 긴장되고 초조해지지만 그는 이것을 건강한 긴장과 초조함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인간의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간단하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실제의 모습을 모방하기를 반복하면 뇌에서는 그에 상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뇌는 외부의 현실과 내부의 상상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작동한다. 물론 100%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상황에서 비교적 효과적이다. 성공을 상상하는 일은 결과보다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심리학 교수의 과학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셸리 테일러는 연구를 위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는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는 상상을 하도록 요구했고 B그룹에는 A 학점을 받는 상상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상상도 하도록 요구했다. A그룹에는 시험 결과만을 상상하게 하고
B그룹에는 시험 준비 과정과 결과를 함께 상상하게 한 것이다. 실험 결과 B그룹이 A그룹보다 훨씬 높은 학점을 받았다. 사르 교수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강의 전에 항상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이고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진짜 강의가 시작되면 상상했던 감정을 그대로 느꼈다. 지금까지도 그의 강의를 하기 전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감정이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 과정을 통해 감정이 생성되거나 행동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사건을 감지한 후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거쳐 감정을 불러온다. 사자가 달려든다고 상상해보자. 사자에게 잡아먹힐 거라는 판단을 내리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성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유발되고 도망치거나 용감히 사자와 맞서 싸우게 된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과 판단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지의 역할이다.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부정적으로 인지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시험에 한 번 떨어지자 자신이 멍청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시험을 치른다 해도 합격할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일시적으로 든 생각이었지만 A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건, 판단, 생각, 감정, 행동은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다.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따라서 감정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생각과 판단을 바꿔야 한다. 이때 사건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인지치료는 다른 심리치료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심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사물의 표면만 보거나 하나의 각도로만 사물을 평가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다. 합리적인 인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르 교수는 3M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M은 확대, 매그니파이다. 인간은 하나의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만 보고 확대 해석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귀납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시험에 한 번 떨어졌다고 좌괴감에 빠진 A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다. 그는 실패를 우연한 결과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자신을 괴롭혔다. 두 번째 M은 최소화, 미니마이즈이다. 카렌 라이비치는 이를 가리켜 터널 시야라고 불렀다. 사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주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케임브리지 대학의 4대 장학금 중 하나인 존 엘리엇 장학금을 받았다. 사실 그는 존 하버드 장학금을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존 엘리엇 장학금을 받자 크게 실망했으며 전혀 기쁘지 않았다. 존 하버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훗날 이 두 장학금이 명칭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M은 허구 또는 날조, 메이크업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부부는 친구와 만나 상대방 잘못만 늘어놓고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이것은 일종의 허구와 날조의 전형적인 예이다. 싸움을 한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자아를 찾기 위한 명상. 사하루 교수는 자아를 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명상에 대해 소개했다. 명상은 뇌의 사고를 바꿔 놓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좌뇌를 안정시켜 우뇌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게 한다. 이때 뇌파는 자연스럽게 알파파로 바뀐다. 뇌파가 알파파가 나타나면 상상력과 창의력, 영감이 끊임없이 샘솟는다. 또한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크게 상승하며 심신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명상은 원래 참선, 요가, 기공 등과 함께 종교에서 수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심리학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명상은 4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면역력을 강화한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다니엘 곤먼은 저서에서 경각심이 높을수록 불안감도 증가한다 라고 했다. 명상은 우리를 상대적인 안정 상태로 만들어 경각심을 낮춰준다. 활력과 생기가 살아나고 육체적 심리적 면역력이 크게 상승한다. 사하루 교수는 하루 30분씩 꾸준히 명상을 해온 결과 더 큰 효과를 보았으며 지금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둘째, 전전두피질의 좌측을 활성화시킨다. 행복한 사람은 전전두피질 좌측이 활성화되어 있고 불행한 사람은 전전두피질 우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행복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오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전전두피질 좌측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즉, 꾸준한 명상은 행복감을 높여준다. 셋째, 심신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하버드 대학은 오랜 연구를 통해 명상에 집중하면 심각한 우울증 재발 가능성이 50%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질병에 걸리면 뇌에 신경 통로가 생성되는데 통로의 한쪽은 질병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고 나머지 한쪽은 억압, 고통 등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그리고 질병이 재발하면 상응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즉시 고개를 든다. 명상은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신경 통로를 생성한다. 명상은 신체의 질병을 감지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시켜 준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질병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잠재의식은 내재된 에너지를 신체를 회복하는 데 사용한다. 넷째,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준다. 사로 교수는 하루 중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아 명상하는 새벽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하루는 그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색들이 더 선명해 보이면서 세상이 맑고 투명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다. 분명히 영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영감이 들어올 때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사하르는 명상을 하던 중이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 진정한 자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 명상은 요가, 태극기공, 정자명상, 촛불명상, 이동명상, 호흡명상 등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볼 수 있다. 단,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사하로 교수는 명상의 일반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단계 호흡하기. 호흡은 명상 훈련의 기초이다. 대부분의 명상은 복식 호흡을 사용하며 주로 코로 들어온 공기를 복부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기체를 가볍고 얕게 유지하며 서서히 복부로 이동시킨다.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가 되면 경지에 이른 것이다. 공기를 들여 마시면 폐로 들어가 폐엽을 팽창시키고 압박된 흉곽막이 내려오면서 가슴이 편안해지며 복부가 부풀어 오른다. 공기를 내쉬면 복부가 수축되면서 기체가 상승하고 흉곽막이 위로 올라가 폐와 가까워진다. 그러면 폐에 들어있던 혼탁한 기체가 외부로 빠져나간다. 2단계 집중하기. 집중은 명상의 첫 번째 단계이다. 마음속으로 장소나 사물에 집중한다. 이때 집중하는 대상은 하나의 이미지로 존재한다. 3단계 마음 가다듬기. 잡념이 떠오를 때 억지로 통제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정자 명상 중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정상이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상관없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호흡에 집중한다. 집중력이 흩어지면 다시 잡고 또 흩어지면 잡고를 반복하며 명상 훈련을 한다. 명상을 정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도자들처럼 고행하지 않아도 짧은 명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사하르 교수는 하루 45분의 명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45분씩 4개월간 명상을 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감을 느끼는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 하루 45분의 명상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게 도와주며 긍정적인 감정과 쾌락, 행복감을 준다. 사하르 교수는 강의실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머리와 몸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아도 됩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면 눈을 감고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세요. 심호흡으로 복부에 공기를 불어넣은 뒤 가볍게 뱉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유지합니다. 주의력이 흐트려지면 다시 호흡을 하며 집중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심호흡을 할 때 목, 다리, 손 등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며 다른 곳보다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드는 부위를 발견하면 그곳에 더 집중해 보세요. 심호흡을 유지하며 집중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우며 옳고 그름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편안한 신체 부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신체의 특별한 부위를 향해 인사를 건네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학생들은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었고 몸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미루는 버릇을 극복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70% 이상이 미루는 심리를 혐오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루는 버릇과 불쾌감, 면역력 약화, 스트레스 증가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미루는 버릇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미루는 버릇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하르 교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5분 버티기. 사하르 교수는 말했다.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아니라 행동력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사하르 교수는 긍정심리학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학과에 대한 애정이 넘쳤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의 준비를 하고 글을 쓰거나 긍정심리학에 관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을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5분만 참아보자고 다짐했다. 5분 동안 자신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5분만 잘 버티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행동이 변해야 태도가 바뀝니다. 인간의 사고는 행동을 통제하지만 행동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친 뒤에야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나 나태해 질 수밖에 없다. 행동을 먼저 시작하면 강제로 이루어진 행동일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행동을 시작하고 5분만 버티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생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시작해보자. 2. 보상하기. 자신에게 보상할 줄 아는 사람은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다. 예를 들어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레스토랑에 가서 3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즐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뒤에 주말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배수진을 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라. 1995년 사하루 교수는 최초의 심리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구상을 마친 그는 바로 학장에게 전화해서 7월 1일부터 심리학 세미나를 시작하겠다고 알렸고 학장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사하루 교수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세미나는 반드시 개최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했다. 배수의 진을 친 그는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때로는 강제로 일을 하게 부추기는 것으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을 감독하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최대한 협력하는 게 좋다. 여러 사람과 일을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감독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분산시킬 수 있다. 5.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으며 효과적으로 미루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 6. 편안하게 즐길 시간을 허락하라. 때로는 마음 놓고 노는 시간을 가진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편안히 쉬며 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본능을 따르지 않는다면 창의력과 생산력, 행복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